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저 리소스라는 것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 내용에 대해서 논문 세 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즘 왜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자원 관리가 왜 이네피션트 하냐라고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전에도 좀 이전 발표도 얘기가 됐던 내용 같긴 한데 오늘날에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인스턴스들이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스턴트들의 리소스 사용량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그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차원에서의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과 각 인스턴스 간의 그 성능의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트레이드 오프로 인해서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더 발생을 하는데, 특정 어떤 타입의 워크로드들은 이제 베스트 퍼포먼스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레이턴시를 요구를 하기도 하고, 서비스 레벨 SLA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강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의 워크로드들을 실행을 하는 곳에서는 자원을 오버 프로비저닝 하여 이제 피크 사용량을 찍을 때도 성능 저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워크로드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적당히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과 성능을 적절히 고려를 해서 그 리소스의 사용량을 정하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리소스 사용량, 그러니까 리소스의 프로비저닝이 굉장히 스태틱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보이고 예측하기 힘든 이런 리소스 사용량에 맞게 스태틱하게 프로비저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개선을 할 수 있을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버 프로비저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태틱하게 프로비저닝 하는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능 개선을 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버 프로비저닝을 하는 경우는 저런 피크 유세이지 상황에서도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당한 양의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한 내용으로 논문 두 편을 발표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런 스태틱하게 프로비저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그 시스템의 리소스 사용량에 맞게 다이나믹하게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추가로 논문을 한 편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논문은 이제 정션이라는 논문입니다. 정션이라는 논문은 커널 바이패싱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나오게 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굉장히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크게 가지고 있고, 동시에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레이턴시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OS 커널에서는 이 OS 커널 자체의 오버헤드 때문에 이런 어,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충분히 유틸라이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런 데이터 센터에서는 커널을 바이패싱 하는 네트워킹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커널을 바이패싱 하기 위해서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직접 이 NIC에서 제공하는 그 패킷 큐를, 리시브 큐를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매핑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코어와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메모리들이 수합되지 않도록 피닝을 한다고 해서 핀드 메모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패킷 데이터는 먼저 DMA를 통해서 핀드 메모리에 패킷 데이터가 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패킷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리시브 큐에 담기게 되면 CPU 코어는 저 큐를 폴링함으로써 이제 패킷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최고의 그러니까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리소스가 이제 오버 프로비전 되는데요. 첫 번째로 메모리, 그리고 두 번째로 CPU 코어가 오버 프로비저닝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 이런 오버 프로비저닝 된 자원을 줄여서 수천 개의 수천 개의 앱들을 이제 하나의 머신 안에서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메모리는 좀 더 핀드 메모리는 양을 줄이고 코어도 이제 스핀 폴링을 적게 시켜서 코어들이 서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핀드 메모리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먼저 핀드 메모리는 특히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버 프로비저닝 됩니다. 첫 번째는 스큐드 트래픽, 그리고 두 번째는 스몰 패킷입니다. 먼저 스큐드 트래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코어, CPU 코어마다 하나의 리시브 큐가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PU, 이 큐는 이제 각자 자신의 패킷들을 처리할 핀드 메모리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때 NIC에서 자체적으로 들어온 패킷을 그 각 매핑된 리시브 큐에 이제 해싱을 사용해서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만약에 패킷이 이제 하나의 큐로만 몰리게 될 경우에는 이 큐를 담당하는 그 EQ에서의 그 데이터들이 전부 쌓이게 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큐에 전부 CPU 코어 하나와 넉넉한 양의 메모리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몰 패킷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모든 패킷은 하나의 버퍼 공간에 하나의 패킷 데이터가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이제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을 야기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말하는 그런 마이크로 세컨드 스케일 단위의 패킷들은 전부 사이즈가 작고 사이즈가 작은 만큼 더 많이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패킷이 작다는 거에서부터 프래그멘테이션이 한번 발생하고 이런 패킷들이 굉장히 높은 레이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은 버퍼 공간을 할당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핀드 메모리를 이제 컴팩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버퍼들이 전부 각 큐마다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 버퍼들을 하나의 버퍼 큐로서 쉐어링을 시키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스큐드 트래픽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큐에 트래픽이 몰린다는 것은 다른 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트래픽이 적고 그 큐에 할당된 자원들은 상대적으로 언더 유틸라이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인스턴스 하나에 있는 버퍼들을 쉐어링 하도록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몰 패킷이 그 패킷당 버퍼 공간을 하나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패킷들이 전부 버퍼 공간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할당되는 버퍼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쉐어링 로직은 필연적으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각 코어에서 하나의 버퍼 공간을 나눠서 사용을 하였을 때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하나의 코어가 자신의 패킷 데이터를 전부 소모를 했다고 해서 이 버퍼가 다시 바로 재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런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버퍼가 재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 버퍼 큐에 넣기 위해서 또다시 어,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싱크로나이제이션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정션에서는 이제 퍼 코어마다 레퍼런스 카운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퍼 코어마다 두었기 때문에 이 코어들이 자기의 그 레퍼런스 카운터를 수정하고 조회할 때 캐시 라인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어, 별도의 그런 오버헤드는 없고 이렇게 패킷을 소모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소모한 양을 이제 레퍼런스 카운터에 기록을 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리필 스레드가 하이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리필 스레드는 이런 각 코어마다의 레퍼런스 카운팅을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저 버퍼들을 이제 회수를 해서 다시 큐에 넣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먼저 핀드 메모리의 사용량을 확 줄였고 그 다음에는 CPU 코어를 좀 더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렇게 이제 로우 레이턴시를 위해서 큐마다 코어를 매핑을 해놓는데 이것은 이제 트래픽이 낮은 경우에도 모든 코어가 전부 폴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CPU 사이클을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요즘의 커널 바이패싱 네트워킹 시스템은 보통 코어 스케줄러를 따로 두고 이 코어 스케줄러가 필요한 경우에 코어를 얼록을 해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서 이 스케줄러가 모든 큐를 폴링을 하고 어떤 코어에 패킷이 도착을 하면 그 앱에 이제 코어를 할당해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타임아웃도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앱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 리시브 큐가 너무 많이 할당이 돼서 스케줄러가 폴링을 해야 되는 큐 개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케일 단위의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트래픽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 적혀 있듯이 스케줄러의 이 CPU 코어의 캐시도 콜루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션에서는 이 문제를 최신 NIC의 기능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최신의 NIC에서는 이제 이벤트 큐라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큐는 이제 스케줄러는 이 이벤트 큐를 이제 폴링을 하고 패키지 도착하지 않은 리시브 큐들은 이제 암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큐들이 이제 암드가 되면 이 암된 큐에 패키지 도착할 경우 이 정보는 노티피케이션을 발생시키고 스케줄러는 이 큐를 폴링함으로써 저 인스턴스에 코어를 할당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들한 큐에 타임아웃을 이벤트 큐에 폴링하는 것만으로 감지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하이 레졸루션 하이라키컬 타이머 휠이라고 해서 그 예전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타이머 휠 관련된 논문이 있는데 그 타이머 휠을 사용해서 이런 타임아웃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좀 공유할 여지가 있는 자원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원래 너무 과하게 오버 프로비저닝 됐던 그런 자원들을 이제 좀 적게 프로비저닝 한 논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수천 개의 앱들을 저 시스템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이밸리에이션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런 환경에서 실험이 되었고,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이제 저 NIC가 저 이벤트 큐를 지원한 최신 하드웨어라는 점, 그리고 저 칼라단이 이 정션이 구현된 그 베이스 시스템이라는 점 때문에 좀 강조를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적인 스루풋 자체를 실험을 해봤을 때 이 정션이라는 논문이 이제 더 성능이 좋거나 아니면은 베이스 칼라단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왼쪽은 그 ERPC라는 쪽에서는 이제 메모리 얼록을 하는데 정션은 이미 핀드 메모리를 하기 때문에 메모리 얼록하는 오버헤드가 없어서 조금 더 성능이 좋고 두 번째 부분은 정션의 네트워크 스택이 내부적으로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킹 옵티마이제이션 때문에 성능이 더 훨씬 높다고 논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조금 어,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 칼라단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넣은 이유는 사실 이 논문에서 주장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컴패셔빌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션을 실행할 때는 이 정션 위에서 돌아가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그 코드를 아예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바이너리 컴패셔빌리티가 아주 좋기 때문에 바이너리 파일이 실행되는 그 아키텍처 환경만 맞춰주면 정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에 뭔가 포팅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단이랑 비교를 한 이유가 그런 앱에 폴팅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칼라단과 좀 비빌 수 있는 성능을 낸다 라는 의미로서 그래프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션의 그 제일 중요했던 골인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인데 보시다시피 테일 레이턴시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인스턴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메모리 유세이지도 굉장히 어, 커널 바이패싱 네트워킹에 비해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정션이라는 논문을 확인했고 정션에서는 공유 가능한 여지가 있는 그런 자원들을 공유함으로써 과하게 오버 프로비저닝 된 자원을 양을 좀 줄였습니다. 두 번째는 뉴라는 논문입니다. 뉴라는 논문은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 스케일 단위의 펀저빌리티를 저 로지컬 프로세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펀저빌리티는 머신 간의 그런 성능적 없이 성능 인퍼런스 없이 자원을 이제 교환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요즘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유저가 저렇게 고정된 크기로 홀스트 그레인드하게 인스턴스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나 그런 호스트 측에서는 저런 바이너리 형식의 인스턴트들을 머신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 인스턴스들의 리소스 사용량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하게 오버 프로비저닝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리소스가 낭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오버 프로비저닝을 없이 하게 되면 자원을 할당하게 되면 더 많은 인스턴스들을 띄워놓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프레셔가 발생을 했을 때 어, 좀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 현실적으로 사용되기 힘든 부분인데 돌아가는 다른 앱을 이제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앱이 결국 다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이 앱을 마이그레이트 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인스턴스 자체가 VM이나 컨테이너로서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마이그레이션이 이 인스턴스의 성능을 굉장히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시간 또한 뭐 수초에서 수분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펀저빌리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적어놨는데 사실 펀저빌리티라는 말이 이게 저도 처음 보는 단어라서 좀 검색을 했는데 펀저빌리티의 원래 용어는 대체 가능성이라고 해서 얼마나 좀 용이하게 교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보고 이 용어를 해석했을 때 클러스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인스턴스의 마이그레이션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그 머신 간의 사용 중인 리소스와 여분의 리소스를 그 교환하는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펀저빌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인스턴트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훨씬 더 작은 단위로 이제 인스턴스들을 잘게 나누게 되면 이런 리소스 프레셔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그 적은 시간 동안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었던 뭐 수초 수분에 비해서 100 마이크로 초 아래로 이런 인스턴스들의 일부분을 마이그레이션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디자인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원래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앱의 성능 저하를 막는 것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앱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이었는데 이 디자인 자체가 이제 두 가지의 챌린지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작은 단위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어렵고 두 번째는 이 잘게 나누어진 유닛 간의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첫 번째는 프로세스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해서 프로그래밍을 좀 쉽게 하게 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유닛들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그 로컬리티 정도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낮췄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누어졌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에서는 이제 하나의 앱을 로지컬 프로세스라고 하여 이렇게 여러 머신에 걸친 하나의 그 로지컬한 실행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지컬 프로세스는 이제 유닉스 프로세스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만 뭐 머신 간에 펼쳐져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로지컬 프로세스는 더 작은 단위인 프로클렛이라는 단위로 나누어지고 이 프로클렛은 하나의 아토믹한 뭐 스테이트와 그리고 스테이트를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는 그런 유닛입니다. 이 프로클렛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이제 별도로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프로클렛은
서로 간에 이제 메시지 패싱 방법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같은 머신 안에 있을 때는 그 프로클렛에 함수를 호출하고, 멀리 있는 경우에는 RPC 콜을 사용해서 이제 메소드를 인보케이션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머신이 지금 그 메모리 공간을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머신 간의 캐시 코헤런스를 맞추는 오버헤드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논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머신마다 돌고 있는 로지컬 프로세스에서 각 머신마다 돌고 있는 이 런타임이 이런 프로클렛들의 위치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 로케이션을 뭐 별도로 인지를 하거나 포인터 스위즐링을 하는 과정을 없앴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 각 로지컬 프로세스마다 그 로지컬 프로세스의 프로클렛들이 어떤 버추얼 메모리 어드레스 상에서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그 정보를 모든 머신들이 전부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클렛은 자기만의 그 별도의 버추얼 메모리 어드레스 영역을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클렛이 어느 머신에 있던 간에 저 프로클렛이 갖고 있는 버추얼 메모리 어드레스는 무조건 그 프로클렛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이제 0번 프로클렛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키고자 할 때 머신 1번에 있다는 그 정보만 알면 바로 그 머신 1번의 RPC 컬을 호출을 해서 그 버추얼 메모리 주소 상에 있는 그 프로클렛의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프로클렛 0번과 프로클렛 1번이 같은 버추얼 메모리를 공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프로클렛 1번의 메모리 영역의 데이터가 수정이 됐을 경우에 그 영역의 데이터가 수정이 되었다는 정보를 다른 머신들에게도 전부 알려줘야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머신 간의 캐시 코헤런스라고 하는데 이 뉴에서는 프로클렛이 어떤 머신이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로지컬 프로세스 안에서 자기 고유의 버추얼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역의 데이터가 수정이 되었다는 것을 굳이 다른 머신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컨트롤러가 저런 정보들을 다 담당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프레셔가 발생하면 컨트롤러에게 알려주고 컨트롤러가 저 부분을 다 담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 플로크렛은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되고 이런 메모리 프레셔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이렇게 시블플 클래스로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프로클렛 자체의 뭔가 변수나 그리고 스테이트 어, 그런 것들은 전부 이제 프로클렛의 힙 영역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애드나 겟처럼 이런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또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할 때는 저런 식으로 프로클렛에 뭐 run 혹은 run async라는 함수에 어떤 메소드를 호출시킬 건지를 인자로 넣어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run async 혹은 뒤에 나올 그 run이라는 함수 내부에서 먼저 이 프로클렛이 어디에 위치한 건지 확인을 하고 로컬에 있으면은 인자로 들어온 저 함수를 그냥 실행시키고 다른 머신에 있으면은 RPC에 저 함수 주소를 인자로 준 뒤에 RPC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이제 1을 더해주는 함수를 두 번 비동기적으로 호출했고 뒤에 저 get을 사용해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value는 2가 되었고 혹은 run 함수를 사용해서 싱크로너스하게 그 저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클로저를 직접 실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마이그레이션이 정말 잘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고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32개의 머신 중에 하나만 그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그 실제로 동작을 저 소셜넷이라는 벤치마크를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머신에서 그 안타고니스트가 동작을 하고 이 안타고니스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메모리를 할당을 요청을 하면 저 프로클래시 저렇게 이동을 하면서 메모리 프레셔가 사라지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이제
컨테이너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논문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안타고니스트가 없을 때는 서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다가 안타고니스트가 동작을 하면 여기서부터 좀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U는 뭐 저런 임팩트가 없는 그런 효과를 보여준 반면에 마이크로 OS는 저 테일 레이턴시가 굉장히 급격하게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오래 걸리고 스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프로클래스 사이즈에 따른 저런 그 스루프 세츄레이트 되는 그래프까지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하게 오버 프로비저닝 되는 것을 해결하는 논문 두 가지를 설명을 하였고 이제 이어서 스태틱 프로비저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마이다스라는 논문은 이제 저 소프트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논문입니다. 이 소프트 스테이트라고 함은 있으면 성능을 향상시키지만 정합성을 위해선 반드시 없어도 되는 마치 캐시와 같은 그런 종류의 데이터들을 전부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작을 할 때 없으면 이제 리컨스트럭트를 통해서 캐싱과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에 가져가고 두 번째로 실행할 때는 캐시된 값을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데이터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항상 퍼포먼스와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남는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소프트 스테이트의 캐퍼시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챌린징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스택 오버플로우에 올라온 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미지들을 전부 캐싱을 했더니 앱 동작 중에 꺼지고 그렇다고 캐싱을 안 하자니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로 꺼지는 일은 없는데 굉장히 느리더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런 종류의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소프트 스테이트를 전부 캐싱하는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방식은 이제 사용량이 점점 늘어날수록 모든 데이터들을 캐싱을 하게 되고 더 늘어날 경우에는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발생해서 앱이 강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뭐 저희가 많이 쓰는 스태틱하게 크기를 강제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은 당연히 메모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에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페이지 캐시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OS의 페이지 캐시를 사용하는 방식은 한 가지 큰 리미테이션이 디스크 블락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블락이 아닌 다른 타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션과 그에 대한 단점을 이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메모리 프레셔에도 대응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스태틱이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그 그 시스템에 지금 남는 여유 자본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블록이 아니라 어떤 타입의 오브젝트든 간에 그런 소프트 스테이트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골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버추얼 메모리 앱스트랙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이다스는 이제 소프트 메모리 앱스트랙션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마치 저희 버추얼 메모리처럼 언리미티드한 그런 공간으로 이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부족해지면 커널은 빠르게 언맵을 해주게 됩니다. 언맵을 해줌으로써 메모리를 확보를 하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캐싱이 된 줄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언맵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 데이터를 다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해결해야 되는 큰 챌린지 두 개가 저 소프트 메모리에 이제 액세스하는 것과 소프트 메모리를 리크레임하는 과정인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이더스가 소프트 메모리에 액세스하는 방법인데 먼저 버퍼풀처럼 소프트 메모리 풀을 미리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프트 메모리 풀을 가리키는 별도의 그 포인터 클래스인 소프트 포인터를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이제 소프트 메모리에 할당을, 얼로케이터를 통해서 할당을 하고 그 주소를 소프트 포인터에 매핑을 해준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은 이 소프트 포인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이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하게 소프트 포인터를 통해서 참조를 하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 로직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복구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소프트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는 논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소프트 메모리를 그 컨커런트하게 관리하는 기체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는 이 소프트 메모리를 이제 정확히 저 얼로케이터의 동작 방식과 컨커런트하게 동작하는 이베큐에이터라는 그 별도 프로세스가 같이 하는 일인데 이 메모리를 핫콜드를 구분을 해서 이제 펄레스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메모리 주소가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 포인터를 통해서 그렇게 변경될 수 있는 주소를 안전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커널이 이제 그 메모리 프레셔가 있을 경우에 커널이 직접 업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마이다스 안에서 그 페이지 폴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세그멘테이션 폴트를 시그널 핸들링을 통해서 그런 세그 폴트가 발생을 했을 때 안전하게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하는데 쭉 얘기했던 내용들이라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그멘트 단위로 관리하고 핫콜드 추적해서 컴팩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그 스트럭처드 얼로케이터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관리를 해주고 메모리 프레셔 발생하면은 먼저 프리 리스트, 프리 세그먼트 해제해주고 다음 우선순위로 홀드 세그먼트 프리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프트 포인터에 저걸 업데이트 해줌으로써 안전하고 빠르게 핸들링하고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는 커널이 그냥 강제적으로 업맵을 직접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세그멘테이션 폴트를 시그널 핸들링을 통해서 그 안전하게 핸들링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저기 액세스 바이 카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프트 포인터를 통해서 저 소프트 스테이트 데이터를 참조를 할 때 데이터를 카피하는 식으로 합니다. 참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안전한데 이제 성능상의 문제는 좀 오버헤드는 있긴 합니다. 다만 논문에서는 이제 저 오브젝트의 크기가 작으면 CPU 캐시 안에 들어갈 정도, L2 캐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게 되면 저기서 한번 미싱이 나면은 메모리에서 갖고 오겠지만 그 이후에서는 계속 CPU 캐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오버헤드가 좀 작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페이지 폴트는 커널이 직접 언맵을 했을 경우에 언맵만 하고 저 정보가 소프트 포인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그 커널이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각 앱들 간의 그런 조정은 소프트 메모리를 양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이제 글로벌 코디네이터라는 커널 모듈이 주기적으로 그 작은 양의 소프트 메모리를 조금씩 그 허용량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랜팅을 해주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그랜팅을 하고 나서 그 양을 그랜팅함으로 인해서 성능이 향상된 정도를 전부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걸 힐 클라이밍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스탯을 확인해서 가장 그 소프트 메모리 양에 민감한 앱과 둔감한 앱을 구분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소프트 메모리 영향을 크게 안 받는 앱에서 소프트 메모리를 가져와서 영향을 많이 받는 앱에다가 그랜팅을 해주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밸류에이션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20기가 아이들 메모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베이스라인은 완전 오버 프로비저닝 된 경우 그러니까 지금 20기가라고 했는데 사실 메모리 제한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를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두 번째는 스태틱 프로비저닝에서 저 20기가의 메모리를 아까 말한 네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5기가씩 나눠 가진 경우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서 마이다스가 동작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 앱마다 5기가 정도로 소프트 메모리 할당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이나믹하게 이게 소프트 메모리 양이 조정이 되면서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프레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안타고니스트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고니스트가 동작을 할 때 성능이 떨어지지만 바로 어, 성능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논문은 이제 언맵과 리컨스트럭트 로직 활용해서 버추얼 메모리 앱스트랙션을 활용해서 다이나믹하게 사용량을 코디네이트한 논문입니다.